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바다라고 하면 5대양만 생각하는데 이제 북冰洋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항해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존 남반구의 항로를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진해해, 말라카 해협의 전략적 가치도 앞으로는 크게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도 많아 경제적 가치도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막판에 석유 회사에 오일 채굴권을 팔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알래스카가 자원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극권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지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식량, 천연자원, 석유, 관광, 사냥 등을 모두 합치면 281빌리언이란 통계도 있는데 이는 그저 추정치일 뿐입니다. 북극해의 얼음 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아니다. 기후변화는 허위다. 상반되는 주장이 있지만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항해하기가 점점 안전해지면서 어업과 해운 사정이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때문에 각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극권은 국제 전략에서 게임 체인저입니다. 북극권에서 가장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동서로 영토가 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요코하마에서 깜차카, 삐벡, 찍시, 무르만스크를 거쳐 암스테르담을 잇는 북冰洋 회랑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인도양을 거쳐 로테르담까지 가려면 33일이 걸리는 반면 북冰洋을 통하면 불과 20일이면 된다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밝혔습니다. 거리도 4,500마일로 7,500마일인 인도양 루트보다 훨씬 짧습니다. 물류에 필요한 시간과 연료도 크게 절약된다면서 러시아가 북冰洋 항로의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푸틴은 밝힌 바 있습니다. 북冰洋을 통과하는 러시아의 물류는 2천만 톤에 달해 구소련 시기였던 1987년 대비 3배로 불어났습니다. 러시아는 쇄빙선 건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러시아는 9척의 핵 추진 쇄빙선을 포함해 모두 13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북극권의 척박한 곳에 천연가스 생산 기지를 건설해 재정을 풍요롭게 하고 시베리아의 교통망도 확충해 낙후된 러시아의 경제 여건을 크게 끌어올리겠다는 게 푸틴의 보관입니다. 거대 유조선 크리스토퍼 데 마르제리도 출범시키고 곳곳에 광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생성된 지 2000년 정도로 추정되는 북극의 얼음을 직접 망치로 깨보이면서 북극 개발의 야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북극에는 중공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2018년 베이징은 중국의 북극 정책이라는 백서를 냈습니다. 1대1로 확장 차원에서 북극권 항로 개발에 뛰어들겠다고 밝힌 겁니다. 북극과 관련된 국제기구는 아크틱 카운슬입니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스웨덴, 덴마크 등이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북극과 연고가 없는 중공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남진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가로막으면서 여기에서는 항해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업과 자원, 해저 케이블 부설 같은 놓칠 수 없는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북극권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3%, 천연가스 매장량의 30%를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입니다. 중공은 이 지역이 국제 공간이기 때문에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해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분쟁은 유엔과 국제해사기구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폼페오 전 미 국무장관은 중공의 아크틱 카운슬 가입 의사를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중공의 최북단 지역은 북극권에서 15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의 억지가 통한다면 폴란드도 가입시켜야 하는 게 맞습니다. 중공은 자기네들도 북극에 지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일찌감치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과학 연구 목적이라면서 여러 나라에 파고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드와 아이슬란드 카르홀에 연구센터를 만들고 스웨덴 키루나에는 외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위성 감시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들 국가에 개별적으로 접근해 자금도 지원하고 합작 형태로 진출했습니다. 그 결과 중공은 2013년 아크틱 카운슬에
영구 옵저버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처음으로 국산 쇄빙선 쉐롱 2호를 취역시켜 북극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북빙양 항로는 전 세계 물류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류에서 해상 운송은 가치로는 전체 70%, 양으로는 80%입니다. 지금까지 유럽과 동아시아 간의 해운은 남제나해, 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 지중해,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서유럽으로 가는 루트가 가장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북빙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빙양 항로는 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 같은 초크 포인트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북빙양 항로의 이 같은 장점을 잘 아는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러시아만큼은 자극하지 않고 몸을 낮췄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사활을 걸고 개발하고 있는 오브해협 LNG 시설의 30%의 지분 27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생산한 LNG는 가격이 30%나 저렴합니다. 2020년 6월 야말 반도의 해운사 노바텍은 중공의 LNG 최초 인도분을 선적했습니다. 여기서 중공까지는 25일 걸렸습니다. 러시아는 중공의 LNG 절반을 공급합니다. 야말 반도의 LNG 설비는 푸틴의 야심찬 에너지 산업의 정수입니다. 여기서 생산된 천연가스는 노르트 스트림 2를 통해 유럽으로도 공급됩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 남쪽에 개발하고 있는 자루비노 항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가 될 예정입니다. 자루비노와 중공의 대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도 계획 중입니다. 러시아는 핀란드와 가까운 아르한게스크의 심수항도 건설 중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중공이 발을 걸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빙양을 따라 8,000km에 달하는 해저 광케이블 건설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통신망을 개선하고 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핀란드, 중공이 입찰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중공을 극도로 견제하기는 합니다. 중공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 때문에 내심 감정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중공이 아크틱 카운슬에 참여하려 했을 때 옵저버 자격을 주는 것까지 반대한 게 러시아입니다. 중공의 잠수함 탐지 기술을 넘긴 과학자를 기소한 일도 있습니다. 북극에서는 러시아와 미국의 각축이 치열한 가운데 중공도 끼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시절부터 미국은 북극권의 2020년대 중반까지는 충분한 세력 투사를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2020년 6월 9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북극과 남극의 국익 수호에 대한 메모랜덤에 서명했습니다. 여기는 미 해군 직속으로 2029년까지 쇄빙선 함대를 창설한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매수하려 했다가 실패한 뒤 현재 중공 영향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그린란드에 영사관을 열고 120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북빙양을 둘러싼 미러의 각축과 중공의 개입은 전 지구적 전략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바이든의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러시아는 중공 편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중공은 이번 양회에서도 북극권을 포함한 1대1로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미러 간 갈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제나해와 말라카 해협이 막힐 경우 북빙양으로 우회하면 충격을 최소한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중공의 계산입니다. 그런데도 바이든은 중공 대신 러시아를 주적으로 조준하면서 다시 냉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월 초 B-1 전략 폭격기 2대와 F-35 전투기 4대를 노르웨이 오를랑 기지로 보냈습니다. 북극권에서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명분이라면서 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배치하자 러시아는 경악했습니다. 작전 범위가 러시아의 내해나 다름없는 바렌츠 해인데다 노르웨이 기지에 미 전략 폭격기 배치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이에 맞서 최신의 스텔스 무인드론 오호트닉과 수호이 57을 출격시켜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B-52를 보낸 데 이어 자국 코앞에서 호전적인 무력 시위를 하자 막 개발을 마친 최신의 무기를 동원한 겁니다. 러시아는 벌써 2018년에 극초음속인 마하-10의 사거리가 2000km나 되는 미사일 킨자를 공중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육상 배치 레이저 무기
페레스비에또 7점 배치했습니다. 여기다 극초음속 활강미사일 아방가르드 발사에 성공하는 등 최신의 무기들이 중공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트럼프 시절 러시아는 미국과 거의 갈등이 없었지만 바이든 정권이 출범한 이후로는 다시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중공 대신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중동과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전 지구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